좋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AM 라디오 만들고 있던 걸 했었는데 그걸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가장 큰 AM 라디오의 목적은 이렇게 베이스밴드에 있는 목소리를 저 멀리 주파수 밴드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 여기 다른 밴드들의 다른 음성들을 실어가지고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죠. 그죠? 이게 우리의 AM 라디오. 그리고 그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여기에 있던 신호를 우리가 XT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양쪽에 되게 먼 주파수로 보내는 방법은 얘를 X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라고 하면 얘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XF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X의 F 처음이니까 다시 할게요. 컨볼루션 2분의 1을 뒤에 붙입시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2분의 x의 f-fc 플러스 2분의 x의 f 플러스 fc가 돼서 사실 여기 앰플리튜드가 a라고 했으면 여기의 앰플리튜드는 a분의 2가 되도록 하죠. 높이를 똑같이 그린 건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AM 트랜스미션이에요. 보내긴 했어.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낸 애를 원래대로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들을 거 아니야, 라디오에. 어떻게 할래? AM 리시버가 하는 일은 뭘까요? 이렇게 날라오는 신호. 자, 빨리 오랜만에 질문하니까 대답이 없어. 네. 인버스 RF 캐리어 주파수를 곱해준다. 좋아요. TF는 뭐예요? 요거 비슷한 에러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컨볼루션이라는 게 코사인에 대한 컨볼루션이라는 게 없어요. 내 코사인 위치에다가 여기 코사인 위치에다가 얘를 레플리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레플리카는 뭐야? 우리가 필요한 레플리카는 DC에 있는 레플리카야.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즉 XT의 코사인 2파이 FCT가 우리한테 날라오는 신호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2파이 FCT를 한 번 더 곱해줘.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되게 얘의 프레 트랜스폼이 여기 있었으니까 얘를 써주고 컨볼루션에 두 개의 델타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 말은 이제 뭘 해줘요? 컨볼루션의 두 개의 델타 얘를 하나로 보고 얘를 하나로 따로 보면 얘 하나가 이 위치에 레플리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얘 하나가 이 위치에 레플리카가 생겨. 그죠? 그러면 얘를 볼게요. 얘 어떤 신호인지. 얘는 포지티브의 FC에 있던 신호예요. 그죠? 얘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요거 컨볼루션, 요 델타 펑션 두 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만큼 옵셋이 걸려 있잖아요. 얘에 대해서 컨볼루션 해주면은 결국 이 자리에 레플리카가 만들어지겠지. 얘에 대해서 요거를 컨볼루션 해주면 이 자리에 컨볼루션이 생겨. 그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얘 있죠. 요쪽에 있었던 애에 대해서 해주면 이 자리에 생기고 이 자리에 하나 더 생겨. 그 그래픽하게 머릿속에서 컨볼루션 했을 때 생기는 문제. 물론 수학적으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얘랑 얘 컨볼루션을 해줄게요. 얘 델타 첫 번째 델타에 대해서 요 전체에 대해서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f-2fc 플러스 x f. 네. 그리고 요 뒤에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컨볼루션 해주면 여기다 플러스 4분의 x f 플러스 x f 플러스 2f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정리하고 나면 2분의 xf가 남고 그다음에 4분의 x f 마이너스 fc 플러스 4분의 x f 플러스 2fc가 이렇게. 즉 그림을 그리면 아까 삼각형이 아니었는데 삼각형이 되버렸다. 다시 이걸로 돌아올게요. 다시 쓸게요. 여기가 높이가 A라고 했었으면 A분의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FC고 여기가 2FC가 되고 여기는 높이가 절반이네. A분의 4분의 FC 또는 4분의 1인 애가 있고 마이너스 FC고 마이너스 2FC라고 하면 여기에 4분의 높이가 FC 저런 그림이 되죠. 이게 왜 얘가 뚱뚱해 보이지? 뚱뚱하면 안 돼요. 폭은 똑같아. 요 폭은 다 똑같아. 높이만 다. 네. 얘를 굉장히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까지 리셉션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 AM 라디오에서 리셉션이 해야 되는 건 얘를 뽑아내는 거지. 얘가 있으면 안 돼. 그죠? 물론 AM 라디오 입장에서 얘들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청 주파수대가 아니니까. 또는 하나의 되게 쉬운 방법은 여기에 로페스 필터를 하나 설계하면 되겠죠. 얘만 잘라버리고 얘네들은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뭐 either way 동작은 합니다. 제요 좋습니다. 로페스 필터. 그러면 오리지널 신호만 남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M 라디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하이패스 필터는 필요 없냐요? 하이패스 필터가 뭐예요? 하이패스 필터는 하이 프리퀀시 텀을 남기는 게 하이패스 필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뭐야? 다른 목소리잖아. 로패스 필터를 해야 돼. 실제로 에너지 증폭을 해야 되나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AM 라디오는 되게 특이한 게 가까이 있으면 크게 들리겠죠. 그 라디오 스테이션 가까이 있으면 크게 들리고 멀리 있으면 작게 들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뭔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그걸 되게 멀리까지 보내려면 되게 에너지 증폭해서 보내야 되겠네요. 우리 마이너스 프리퀀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프리퀀시 왜 생긴다고 했죠? 신호가 리얼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신호가 리얼하면 우리 목소리는 리얼 신호잖아. 우리 이미지너리 축에 뭔가를 하지 않잖아. 물론 리얼 앤 이미지너리 만들 수도 있어요. 스테레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라디오를 우리가 한쪽 스테레오는 리얼이고 다른 쪽 스테레오는 이미지너리로 해서 합쳐서 보낼 수 있겠죠. 그럼 컴플렉스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신호는 리얼이라고 했을 때 그 리얼은 주파수에서 허미션을 갖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허미션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주파수란 것은 뭐예요? 나의
포지티브 주파수의 컨주게이션 뜻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주파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강제적으로 디파인이 돼버려요. 나의 포지티브 주파수에 의해서. 네. 그래야지 내가 얻게 되는 신호가 리얼하게 됩니다. 인버스 트랜스폼 하지 않고 다시 코사인을 곱해지는 이유는 그 얘기를 안 했네. 좋은 질문이에요. AM 라디오야. 그죠? 디지털 AM이 아니라 디지털 AM이랑 없죠. 그죠? AM 라디오야. 진짜 싸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 당시 아날로그 기술로. 네. 인버스 플랫 트랜스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네. 그래서 진짜 잘 디자인했어요. 왜냐면 특히 라디오 리시버는 되게 조그매야 되고 그걸 만들었을 때 돈이 되게 싸야 돼. 그래서 들어오는 신호, 전자파 신호에다가 코사인 하나 곱하는 거, 한 1메가짜리 코사인 하나 곱하는 거, 그걸 어떻게든 회로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그냥 라디오 뭐 1메가 정도면 요즘은 A2D 컨버터가 1메가 정도로 쉽게 동작을 해요. 요즘 A2D 컨버터는 100메가에서도 기가 단위에서 동작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라디오 1메가짜리 그냥 안테나로 받아들인 다음에 걔를 프레 트랜스폼 프레 트랜스폼 해가지고 신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리시버하는 시그널 XT인 거예요. XT지, 그치? 그걸 듣는 거잖아. 타임 도메인 신호를 듣는 거지. XF는 뭐야? 네. XF는 이해를 했어. 이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걸 이해를 했어.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 우리 시그널 리셉션, AM 리셉션. 여기서 안테나에서 AM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뭘 해줘요? 네. 거기에다가 이게 곱하기인 거야. 그 후에 로페스 필터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리시브한 신호가 돼요. 우리가 그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아까 분석한 게 XF인 거예요. 내가 어떤 리시브 시그널을 받는가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낼 때는 어떤 거냐면 나의 신호가 있었고 나의 목소리가 마이크에서 이렇게 마이크 어떻게 그릴까요? 마이크에서 이렇게 내 목소리를 이렇게 캡처했다고 할게요. 마이크요. 그런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 다음에 앰프 하나 갈까요? 이 정도 생각합니다. 얘는 앰프는 그냥 크기를 키워줘.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신호를 우리가 XF가 아니겠죠, 그죠?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렸던 그림은 우리의 뭐 트랜스밋 신호니까 TF라고 할까요? 뭐 어쨌든 그렸더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게 왜,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은 여기 나가는 신호 있잖아요. 여기 나가는 신호를 우리가 뭐 ST라고 쓸게요. ST는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개인을 A만큼 넣은 거라고 할게요. 그 ST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려본 거야. 그려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나가는 건 ST겠지. 그다음에 여기서 receive 된 신호니까 RT라고 할게요. RT를 받은 다음에 얘를 곱하고 로페스 필터 하면 RXT 우리가 받은 신호가 되고 그 RXT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려보면 아까처럼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내고 뭐 이런 다시 받고 이런 게 아니야. 그죠?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보내잖아. 그죠? 그리고 그 타임 도메인 시그널을 받았어. 근데 그게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 것들이에요. 네. 그래, 중간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물어본 거는 맞아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야지
왜 이게 옆에 밴드랑 옆에 라디오 스테이션하고 겹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잖아요. 얘만 곱했을 때 옆에 사이드 옆에 라디오 스테이션하고 곱하는 간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안 보이잖아, 그죠? 타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을 봤으니까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고 라디오 스테이션들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설명을 안 했으면 중간고사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셋 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줘가지고 덕분에 커렉션을 한 것 같아. 좋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토픽이래요. 이 챕터에 Fourier Transform for Periodic Signal. 지난 시간 아니고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Fourier Transform 처음 들어올 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Fourier Transform 굉장히 복잡하다. Fourier 시리즈도 있고 트랜스폼도 있고 Fourier 시리즈와 트랜스폼을 나누는 건 하나의 기준이었다. 원래 Fourier 시리즈는 먼저 나왔고 Fourier가 처음 먼저 설계한 거였고 피리어딕한 신호에 대해서 걔를 사이누소이드를 합으로 나타내는 게 Fourier 시리즈였다. 그리고 Fourier 트랜스폼은 그걸 확장해서 에이피리어딕한 신호에 대해서 뭔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보내는 것을 또는 사이누소이드를 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Fourier 트랜스폼이다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periodic 시그널도 Fourier 트랜스폼을 할 수 있었던 거야. 네. 그 결과 우리가 Fourier 시리즈를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Fourier 트랜스폼으로 할 수 있으니까 Fourier 시리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좋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샤프 펑션을 먼저 정의를 했었죠. 자, 이것만 보고도 이제 그냥 이해가 다 됐어요. 그죠?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한테는 샤프 펑션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어떤 A 피리어딕하지 않은 신호가 있었을 때 걔를 피리어딕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응? 샤를 어떻게 해줘? 그치? 컨볼루션 해주는데 아주 좋아요. 여기에다가 요 길이가 좀 달라야 되기는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샤 펑션보다는 심지어 다른 펑션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스케일된 샤 펑션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다 컨볼루션 우리가 피리어딕하지 않은 신호를 여기다 컨볼루션 해버리면 피리어딕한 신호가 나오잖아. 대신 얘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겠죠. 1이 아니라. 그 피리어드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약간 어려워요. 그죠? 지금까지 배운 거 다 합치면 생각해낼 수 있어. 자, 한 2분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샤프 펑션을 이용해서 프레 트랜스폼을 피리어딕한 신호에 대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서는 굉장히 리서치에서 핫 토픽이었을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이거를 학교에서 발표함으로써 신호처리 학교에서 발표함으로써 또는 프레 트랜스폼 학교에서 발표함으로써 초대박으로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샤를 이용한다. 내가 원래 피리어딕하지 않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 대략 계속 이걸 쓰고 있네. 이런 신호라고. 근데 얘를 타임 도메인이니까 상관없고 시메트리가 상관없고 이런 거라고. 얘를 내가 피리어딕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 타임 도메인에서. 그럼 얘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내가 해석만 해내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예요? 생각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뭐야? 뭐가 특이해요? 얘 주파수 도메인 모양이 우리가 얘 하나의 주파수 도메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상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얘가 어떻게 변해요? 누구든지. DT처럼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샤가 여러 개가 있었을 때 모양이 되게 여러 종류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모양?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 모양이 유지가 돼요? 아니면 이 모양이 레플리카가 생겨요? 아니면 이 모양이 되게 일그러져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얘 모양의 엔빌롭을 갖는 델타 펑션들이 생기게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디스크리시다. 피리아딕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은 델타 펑션들의 합으로서 표현이 돼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뭐 이미 몇몇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우선 되게 포멀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방금 봤다시피 샤를 그냥 쓰면 1마다 있어서 우리한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걔를 1마다 쓰지 않고 얘를 t마다 주기가 t였다면 주기마다 하나씩 있는 샤를 만들게요. 그럼 어떻게 돼? 요런 샤를 요런 델타 펑션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잖아. t가 주기라고 했을 때 요런 거야. 자, 얘를 수식으로 다시 바꿔서 샤 입장에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거 했잖아. 샘플링 펑션이잖아. 근데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음.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샘플링 펑션이라 부르기로 했죠. 물론 여기서는 사실 샘플링으로 쓰인 건 아니야. 그죠? 근데 얘를 일반적으로 샘플링 펑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서 한 거는 내가 어떤 신호가 있는데 내 신호가 t라는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걔의 레플리카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면 얘를 컨볼루션 했잖아. 원래 신호에다가. 그죠? 우리가 만들 우리의 에이피리어딕한 나를 XT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피리어딕한 시그널 T는 XT 컨볼루션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게 어떤 그림이라고 했죠? 요게 T마다 있는 델타 펑션이고 컨볼루션에 요걸 했으니까 요 신호가 여기에 레플리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네. 레플리카가 생기는 거. 좋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단히 단순해. 얘의 주파수 도메인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피리어딕한 신호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얘가 일종의 피리어딕 시그널이잖아. 피리어딕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을 알고 싶은 게 이번 챕터의 핵심 내용인데 결국 얘를 프레 트랜스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는 건 얘가 되는 거야. 걔는 대단히 단순해요. 일단 XF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컨볼루션이 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의 프레 트랜스폼이 되지. 얘의 프레 트랜스폼. 다들 기억해요? 써보세요. 얘의 프레 트랜스폼 여기다 써보세요. 쓰면 이렇게 되잖아. 자, 이제 질문은 얘가 뭔지지. 얘가 뭔지 봅시다. 얘가 뭔지는 그냥 우리의 델타의 샤의 데피니션에 넣어주면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죠. 얘 그림 그려볼까요? 그 밑에다가. 얘 그림 그리면 델타 펑션인데 각각의 area는 t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걔들의 레플리카가 매 t분의 1마다 있어요. 여기 위치가 t분의 1이야. 마이너스 t분의 1. 그리고 얘랑 원래 나의 주파수 스펙트럼하고 곱하는 거죠. 원래 나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아까 본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얘 두 개를 곱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t분의 1보다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 좌욱하게 이런 t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죠. t분의 1의 위치에 델타 펑션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높이가 여기 원래 신호의 앰플리튜드 a라고 했으면 t분의 a분의 t로 막 줄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요게 정답. 참고로 우리가 프레 시리즈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의 값들 있죠. 각각의 델타 포인트에서의 그 값들. 그게 프레이 코피션트라는 걸 보이게 될 거예요. 그때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하나 대단히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 신호가 내가 신호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있는 한 주기라고 디파인 했을 때 이 신호가 t가 되게 길면 어때요? 신호가 되게 길어. 그럼 얘도 여기 있을 거야. 그죠? 내 신호가 되게 길었어. 그 말은 뭐야? 나의 t분의 1은 굉장히 짧겠죠. 그죠? 내 신호가 굉장히 길다는 것은 나의 t분의 1도 굉장히 짧다는 얘기고 되게 세밀한 델타들이 존재한다. 내가 요게 짧으면 얘도 상당히 넓어져. 그죠? 질문. 민태 이건 피리어딕하지 않잖아. 그죠? 어, 얘는 피리어딕했지. 우리가 만든 요 신호 있잖아. 피리어딕한 신호. 얘를 x 피리어딕 t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우리가 XF의 그림이 만약에 지금 얘기는 이거잖아. 우리 XF의 그림이 A로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XPF의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여기 T만큼 줄어들었잖아. 근데 얘는 피리어딕하지 않잖아. 얘는 주기성이 없어요. 여기에 뭔가 더 있어야 주기가 있잖아. 네. A 피리어딕 신호는 무한 길이이기 때문에 델타가 네, 태연 뭐 일종의 하나의 인터프리테이션일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우리가 옛날에 컨볼루션 LTI 컨볼루션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되게 델타들이 촘촘하게 있어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뭐 그런 것들을 정의했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에 뭐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꽤 인투이티브한 설명. 또 다른 질문.
참고로 여기가 뭐 FM이라고 하면 여기도 FM이에요. 그림이 스케일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레이블 할게. 노란 줄. 괜찮아요? 원래 periodic 시그널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을 정리를 하자면 periodic 시그널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면 하나의 aperiodic한 시그널이 replication이 막 생겨서 무한대로 periodic 시그널의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replication이 생기는 거를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convolution 샘플링 펑션이었어. 그럼 걔들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돌리면 원래 신호에 프레 트랜스폼이 있고 컨볼루션 대신 곱하기가 생기고 다음에 샘플링 펑션에 주파수 도메인 샤가 샤로 가니까 똑같은 샤인데 대신 샘플링이 되게 드문드문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 도메인에서 되게 덴스하게 생긴 것이 원래 주파수 스펙트럼하고 얘가 곱해져가지고 얘 모양이 돼요. 결국 엔빌롭은 원래 신호를 따르고 대신 샤들의 합으로 델타 펑션들의 합으로 샤들의 합이라는 표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델타 펑션들의 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피리어딕한 신호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입니다. 하나만 더 기억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프레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는 이 델타 펑션들의 값의 스케일 버전이에요. 좋아요. 하연의 질문은 XF가 피리어딕하면 XT가 피리어딕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또 다른 질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여기가 피리어딕한 신호가 나왔어. 이렇게 XF라고 할게요. 했을 때 타임 도메인에서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반대의 질문이지. 그죠? 응? 뭐 결론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네. 엔빌롭, 델타의 엔빌롭이겠지. 왜냐하면 얘를 어떻게 쓸 거예요? 얘 A 피리어딕 하나 컨볼루션 그죠?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샘플링 펑션. 타임 도메인으로 넘겨버리면 그죠? 원래 신호가 있었는데 원래 신호가 이렇게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되게 덴스하게 얘를 델타 펑션으로 이렇게 approximation 그 신호가 네. 그래서 여기가 periodic하다고 여기가 periodic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결국 델타들의 합으로 원래 신호를 표현합니다. 이것도 다 델타 펑션들이에요. 참고로 델타의 거리도 다 똑같아.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다고 오해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자동 그림을 그려주는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머릿속에서 아주 잘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LTI 시스템에 대해서 그중에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는 애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수학적 근사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지난 챕터를 끝내면서 많은 자연계의 신호들이 아니라 시스템들이 이런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equation들을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불렀고
얘를 LTI로 만드는 조건이 뭐였죠?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플러스 initial rest라는 컨디션을 줘버리면, 근데 initial rest라는 컨디션이 뭐였어요? LTI에서는 고절 시스템이잖아. 그래서 얘가 LTI 플러스 고절이 됩니다. 이 시스템. 리니어는 여기서 오고, 네. TI는 initial rest 조건을 강조함으로써 생기는 두 가지가 TI 플러스 고절이에요. 그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지난번에 호모지니어스 앤 퍼티큘러 솔루션 막 이렇게 해서 풀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얘를 프레 트랜스폼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LTI 시스템이고, LTI 시스템에서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네, 프레 트랜스폼으로 문제 푼다고. 그죠? 좋아요. 프레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우리 미분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배웠잖아. 어떻게 된다고? J2파이F가 앞에 막 붙여진다. 그럼 얘를 정리를 그 미분에 대한 그걸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J2파이F가 앞에 잔뜩 붙고 주파수 도메인이 나오고, 여기도 파이프가 잔뜩 붙고 XF가. 그리고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프레 도메인 representation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XF에다가 YF이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풀려요? 답이 뭘로 보여요? HT를 구하고 싶다고 합시다. 아주 좋아요. 뭐, 그죠? 얘 뭐예요? rational function이잖아. 그죠? 그죠? imaginary가 있긴 하지만 F에 대한 rational function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partial fraction으로 막 나눠져가지고, partial fraction으로 뭔가 나눠지면 걔들은 주로 exponential decay거나 t에다가 exponential decay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승이 있으면 t의 exponential decay. 그런 식의 결과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서 yt를 알고 싶은 거잖아, 주로. 즉, xt가 주어지고 시스템이 이걸로 주어지면 여기에다가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프레 트랜스폼에다가 xt의 프레 트랜스폼, 입력의 프레 트랜스폼 여기다 곱한 다음에 걔를 풀어서 inverse 프레 트랜스폼의 결과가 나와요. 그죠?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요거 얘 곱하기 xt의 프레 트랜스폼 한 거 여기다 곱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원하고 싶은 yt의 프레 트랜스폼이 나오죠. 그거를 inverse 프레 트랜스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볼 만한 게 4.26을 푸세요. 그럼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뭔지 이해를 하게 되고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가끔씩 이 텀들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네. 그 결과 입력이 되게 특이하지 않다면, 입력이 일반적이라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결과. 이게 왜 어렵냐면 중간고사 이런 문제 나와요. 일단 중간고사 이런 문제 나오고 우리 지금까지 1차원 LTI를 가르쳤잖아요. 이거는 2차원이고 LTI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A를 배웠으면 적어도 B 정도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좋아.
그게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왜냐하면 대학원에 가면은 A를 더 이상 안 가르쳐줘. A가 이쯤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Z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렇잖아. 지식을 만드는 건 어려운 작업. 좋아요. 피놀 카메라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갖고 놀던 바로 그게 맞아요. 그 암상자가 있고 구멍이 하나 뚝 뚫려 있었을 때 상이 거꾸로 맺히는 거 있죠. 그 피놀 카메라에 대해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의 소스가 T자 소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피놀이 존재를 하고 피놀을 통해서 상이 나의 카메라의 디텍터 위치에 맺히는 거야. 근데 그때 맺혔을 때 영상은 이쪽 방향 정상적인 T자 모양이겠죠. 여기가 피놀 위치. 어렸을 때 다들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요 거리는 내 카메라에서 우리 아홉째까지의 거리고 요 거리는 내 피놀 통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 거리. 일반적으로 A 값이 B 값보다 훨씬 더 커요. 여기에 스페이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게요. 여기에 소스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X 소스, Y 소스라고 할게요. 똑같이 여기도 카메라의 채축이 있으니까 X 카메라, Y 카메라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의 위치는 당연히 디텍터이기 때문에 카메라고 디텍터는 X 디텍터, Y 디텍터라고 쓸 수 있어요. 한 포인트에 점을 잡았으면 얘는 디텍터 포인트에서 뭐 1by 1 뭐 이런 거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축을 잡은 거. 자, 이런 2차원 또는 3차원 시스템을 우리가 문제로 내잖아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차원의 저주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무조건 다 1차원으로 보내세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1차원 문제로 심플리파이 해야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능력이에요. 어떻게 할래요? 되게 단순하게 여기에 뭔가 델타 펑션이 되게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델타 펑션 같은 게 있는 거야. 1차원이니까 여기가 소스. 요 거리가 A고 요 거리가 B인 거지. 그 다음에 배워야 될 스킬이 뭐냐면 스페셜 케이스를 계산해요. 왜냐하면 제너럴한 케이스를 먼저 생각하려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건 주로 잘 생각도 안 나고 힘들어. 스페셜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나의 디텍터에서의 이미지. 이미지라는 게 뭐야? XD라는 위치에서, 여기에서 내 위치에서 값이 뭐냐는 거잖아. 그죠? 그 값을 내가 소스 영상에서의 값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얘네 둘이 같으면 배율은 똑같아요. 대신 뭐가 하나 바뀔까요? 거꾸로 서 있지.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이너스 XS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S의 펑션이면 안 되잖아. D의 펑션이잖아. 왜냐면 D니까.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뭐 2.4에서의 여기에 여기 X축이라고 할게요. X축이라고 했을 때 2.4에서의 값이 뭐야? 라고 하면 IS 요거에서 요 도메인에서의
마이너스 2.4에서의 값이야 라고 해줘야 되잖아. 그죠? 네,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게 D가 되는 거예요. S가. 좋아요. 그러면 스페셜 케이스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무슨 일이 생겨요? 얘네 거리가 같지 않아. 지금처럼 1대2야. 그럼 얘는 스케일링이 되잖아. 그죠? 첫 번째, 스케일링이 돼서 내가 D에서의, 디텍터 D에서의 값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더 작아야 돼. 그죠? 네, 얼만큼 작아야 돼요? 얘 비율만큼 작아요. 그거는 숫자들을 몇 개 넣어서 해보면 알아요. 여기 비워놓으세요. 숫자들을 몇 개 넣어서 보면 여기 xd인데 여기 마이너스 b 오버 a 이렇게 돼요. 일단 스케일이 돼야 된다는 건 다들 이해가 되죠. 왜냐면 얘가 1대2면 얘가 2배 커야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의 하나의 위치는 여기에서의 더 작은 위치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A를 1, 얘를 2로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스케일이 돼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숫자를 실제로 넣어서 얘가 밑에 B분의 A가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는 아까 여기 마이너스 따라온 애가 여기 붙여버리고 네. 얘가 1대2일 때, 2대1일 때 몇 가지, 1대1일 때 몇 가지 조합을 해보면 요 스케일링 팩터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만 해도 그 숫자 안 집어넣고도 생각해 줄 수 있는 팩터. 시간은 조금 걸려. 괜찮아. 한 1분 정도 생각해서 숫자 나온다. 또 하나는 그냥 얘가 빛의 소스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얘가 이만큼 커졌어. 밝기는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겠죠. 여기에 스케일링 팩터가 존재합니다. 밝기는 1대2면은 그죠? 1대2면은 2분의 1만큼 밝기가 됩니다. 그죠? 뭐 변수가 보이죠? b분의 a 또는 마이너스 b분의 a를 m이라는 별수로 취환할게요. 그러면 방금 쓴 이퀘이션은 되게 예쁘게 이렇게 정의를 하죠. 왜 마이너스를 썼는지, 왜 절대값을 썼는지 알겠죠? 밝기에는 마이너스가 없어. 마이너스 밝기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을 이용해서 잘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2D로 확장할게요. 얘를 2D로 확장해서 문제를 써보면 곱하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곱 있잖아요. 1차원이라서 제곱이 아니란 게 어떤 질문이에요? 두 사람이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 네, 1차원이라서 제곱이야. 2차원에서 제곱. 네. 네, 좋습니다. 이 시스템은 리니어해요? 또는 여기는 당연히 타임 인베리언트는 아니야. 그죠? 타임이란 게 없잖아. 여기선 스페이스 인베리언트예요. 또 다른 단어는 shift invariant. 요 단어를 써요. 얘가 맞아요? 또는 얘가 성립을 해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일단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해. 우리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리니어하다는 거 어떻게 보여요? 입력을 스케일링해서 넣으면 출력이 스케일링해서 나가나? 오, 그래요. 그죠? 참고로 시스템에서 얘기할 때 M은 고정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소스가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됐어. 그럼 어때요? 출력도 그렇게 나가겠죠. 리니어해.
shift invariant해요? 또는 space invariant해요?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이유. 내가 캔들을 위로 올렸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래요. 내가 위로 올렸는데 밑으로 내리면 안 돼. 그렇죠? shift invariant가 아니야. 타임 딜레이를 요만큼 주면 똑같은 양의 타임 딜레이가 생겨야지 반대 방향으로 타임 어드밴스가 생기면 안 돼. 걔는 shift invariant가 아니야. 타임 invariant가 아니야. 내가 요만큼 움직이면 내가 딜레이를 1초를 주면 뒤에도 출력도 1초만큼 딜레이해야 돼. 뭐 항상 3배가 딜레이 돼서 나간다. 이거는 shift invariant의 정의가 아니야. 타임 invariant의 정의가 아니야. 우리가 1cm를 옮기면 출력에서 1cm가 옮겨져요. 그게 shift invariant죠. 그래서 얘는 linear yes 하지만 shift invariant 아니야. 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이해를 못할 것이냐, 해석을 못할 것이냐, 문제를 못 풀 것이냐, 전혀 아니야. 꼭 LTI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얘도 문제를 풀 수 있어. 네. 단지 우리가 쓰듯이 늘 LTI-식들을 이용해서 쓸 수는 없는. 하지만 얘는 굉장히 재밌게 문제들을 풀 수 있어. 이 예를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 시노미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수학 문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있었을 때 그 시스템을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모델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고 여러분 이런 모델링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그걸 위한 툴들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배웠어요. 네, 그것들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숙제를 열심히 했다면 그 숙제들이 다 모델링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리고 걔를 프레 도메인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자, 문제를 약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 거냐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뭔가 적당한 피노를 그리면 여기에 우리 인버티드 된 상이 나왔잖아요. 여기 피노. 여기 오리지널 피노. 근데 우리가 구멍을 하나 더 뚫었어요. 요만큼이 요 거리가 x 프라임이라는 위치에 구멍을 하나 더 뚫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하나 더 생기죠. 그 다음에 중간에선 영상이 합해지죠. 이 경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인투이티브하게 설명을 하면 참고로 내가 아까 올린 그 핸드아웃에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원래는 카메라 위치에 델타 펑션이 하나 있었다. 피노이라는 게 델타 펑션이었다. 근데 지금 거기에다가 시프트된 위치에 델타 펑션이 하나 더 생긴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 시스템의 입력 출력 릴레이션십이 만약에 요게 아니라 요거가 생겼다면 0의 위치가 아니라 뭐 x 프라임의 위치가 생겼다면 그것에 요거에 의해서는 요것에 의한 HD를 구할 수 있어요. Impulse Response 펑션 같은 거예요. x 프라임의 위치에서 만약에 피놀이 생겼다면 델타 펑션이 하나 생겼다면 그때 디텍터에서
입력이 어떻게 변화가 나올 것이냐. 얘는 사실 impulse response 펑션은 아닌 거지. 시스템 펑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시스템에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걸 시스템 펑션. 시스템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아까 요 릴레이션십을 잘 연구를 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지냐면 당연히 여기가 요만큼이 A, 요만큼이 B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여기 원래 오리지널 피놀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오리지널이 아닌 그 카메라의 X 프라임의 위치에 피놀이 생겼다고 할게요. 그럼 요 피놀에 대해서 원래 얘가 0이었으면 여기가 0이었잖아요. 그죠? 그건 오리지널 피놀이고 그 위치가 쉬프트된 피놀이 생겼을 때 시스템 펑션은 이렇게 주어져요. 왜 그렇게 주어질까요? 얘가 0일 때는 당연히 똑같잖아, 아까. 그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0이 아니면은 센터가 이만큼 쉬프트가 되잖아요. 센터가. 그죠? 내 이미지 상의 센터가 쉬프트가 돼. 근데 그게 X 프라임의 영향을 받아서 쉬프트 되는데 스케일 대에서 쉬프트 되겠죠. 왜냐하면 A, B의 펑션으로 쉬프트 되니까. 그리고 삼각함수가 아니라 뭐랄까 이렇게 지오메트리 잘 이용해서 이 쉬프트 되는 스케일 펑션을 구하면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집에서 해보세요. 그게 이렇게 주어져요. 이건 한 3분 정도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이게 델타 펑션이라는 쉬프트 돼 있는 델타 펑션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의 트랜스퍼 펑션이 시스템 펑션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왜 델타 펑션이 아니라 되게 모양을 갖는 어퍼처라는 게 구멍이잖아요. 그죠? 모양 CX라는 어퍼처를 갖는다면 내가 델타 펑션은 그 포인트에 바늘을 진짜 아슬아슬하게 탁 뚫은 거야. 그래서 그 바늘 뚫은 자리에선 인피니트하게 신호를 보낼 수 있고 그 주변에서는 아무도 못 보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포인트고 그렇게 뚫을 수는 없잖아. 실제로는 렌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적당한 구멍 크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옆에 살짝 덜 뚫린 데는 빛이 흡수돼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퍼처를 생각하면 디텍터에서의 영상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쪽에 얘가 스케일링 펑션이고 그 위치에서 얘랑 곱해지니까 출력이 거기에서 스케일링 돼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랬을 때 우리의 요게 아까처럼 주어졌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 노트를 보면 얘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잘 정리를 합니다.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렇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 자, 이렇게 표현이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mx 프라임을 우리 x2 프라임이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굉장히 재밌게 문제들이 예쁘게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면 요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쓴 것처럼 내가 x 프라임의 델타 펑션이 있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시스템 펑션이에요.
일종의 투가율, 위치별로의 투가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좋은 표현. 아까 델타 펑션이었으면 거기서는 인피니트하게 투가가 되고 실제로는 뭐 어테뉴에이션을 갖고 투가를 시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봤더니 너무 신기하게도 이게 LSI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리니어 쉬프트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아니었어. 리니어하긴 했었는데 쉬프트 인베리언트 하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볼루션 꼴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또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식이 컨볼루션 꼴을 가져서 많은 해석이 가능한 시스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뭐 fully 2D로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써놓기만 합시다. 노트를 위해서. 얘는 2D 컨볼루션이겠죠. 그거는.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도 당연히 얘를 프레 트랜스폼 할 수도 있어요. 얘를 프레 트랜스폼 도메인으로 옮기면 라지아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kx, ky라는 주파수 도메인의 2D 주파수 도메인을 우리는 앞으로 kx, ky를 쓸 거예요. f를 쓰면 좋은데 f가 흔히 펑션을 써가지고 더 이상 f를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is mkx, ky, mky 멀티플리케이션 c mkx, mky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건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지금 되게 복잡했다면 그게 그 복잡한 마음이 맞아요. 머리가 속에 뭐 굉장히 질문도 많이 생기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을 진짜 많이 늘려주는 챕터가 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